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소크라테스가 들려주는 지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성 그리고 스승 중에 한 명이죠. 자, 이러한 소크라테스가 여러분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들려준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크라테스는요, 여러분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죠, 플라톤 선생님의 스승님입니다. 그렇죠, 플라톤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존경했던 바로 그 선생님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스승이었죠. 즉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사제지간이어서 사제지간. 자, 엄청난 사제지간이죠. 자, 우리 1장 제목이 바닷속 외딴 섬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저 아고라가 뭘까요, 여러분? 아고라. 아고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하면 아고라 광장 뭐 이런 데서 뭐 글을 올린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모 이제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이제 있는 그 토론 광장을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아고라는요,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광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토론도 하고 뭐 얘기도 나누고 그랬던 거죠. 이제 여러분 이제 아고라 광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고, 그런데 여기 책에는 아고라가 섬이래요. 섬. 자, 아고라가 섬일까요? 자, 사실 아고라는 섬이 아니고 제가 광장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고라가 섬이래요. 섬. 그래서 이 아고라 섬에는 소라게, 달팽이, 조개, 말미잘, 산호 등등이 사는 섬입니다. 섬. 바로 이 아고라에 문제가 생기면 바닷속 식구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모아 이를 해결하죠. 이건 이제 아고라 광장이랑 비슷한 면이 있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지혜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알아두고 가면 편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게 첫 번째 게 뭐냐면 도시국가에 대해서입니다. 도시국가. 제가 도시국가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도시국가는 좀 말이 어려워요. 그죠? 도시면 도시지, 국가는 국가고, 도시면 도시고 국가면 국가지. 도시국가는 뭘까요? 자, 말 그대로 도시 그 자체가 국가처럼 독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여러 개의 도시가 합쳐져 있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뭐 광주광역시, 아니면 뭐 그냥 다른 뭐 안동시, 뭐 의성시, 뭐 이렇게 막 천안시,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모여서 하나의 대한민국 국가를 이루죠.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러 개의 도시가 모여서 이제 국가를 이루는데, 도시국가는 도시 그 하나 그 자체가 국가라는 것이에요. 국가. 이게 바로 도시국가입니다. 다른 말로 폴리스라고도 합니다. 폴리스. 자, 바로 고대 그리스는 이러한 도시국가들이 여러 개 모여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국가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는 그리스 안에 도시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국가라고 표현을 안 하고 흔히 그리스 공동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도시국가가 되려면 도시국가에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격, 도시국가가 되기 위한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가 바로 언덕 위에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언덕 위에 신전. 그러니까 그 도시국가에서 가장 높이 있는 곳에 신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도시국가의 가장 높은 꼭대기를 아크로폴리스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아크로폴리스에 지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들 아시는 파르테논 신전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야외 음악강당이 있어야 됩니다. 야외 음악강당은 언덕 중간쯤에 지었어요. 이제 고대 그리스 공동체, 특히 아테네 같은 도시국가는 상당히 이제 예술을 중요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야외 음악강당이 꼭 필요했었죠. 자, 그리고 원형 경기장. 자, 여러분들 이제 올림픽의 기원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바로 그 올림픽을 하기 위한,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한 경기장도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고라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고라. 자, 아고라는 광장인데 언덕 맨 아래 넓은 장소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가장 가운데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장소에. 소크라테스의 활동 무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도시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도 쉽고 그렇죠. 많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고대 그리스는 국회의원이었고 직접 정치를 했기 때문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다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광장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광장 아고라입니다. 자,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제 책에서 전설의 고래들이 지나가죠. 시커멓게 바다를 뒤에 없습니다. 바다 하늘, 바다 맨 위에 고래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거북이 할아버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저 고래들이 이제 전설의 고래들이고 맨 앞에 가는 고래 이름이 탈레스. 그리고 따라가는 고래들은 탈레스의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탈레스. 자, 사실 탈레스는 고래 이름이 아니라 철학자 이름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 최초의 철학자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탈레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탈레스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탈레스는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최초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최초의 철학자는 바로 탈레스입니다. 탈레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탈레스의 관심은 뭐였냐면 자연이었어요. 자연. 도대체 이 자연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 자연의 근본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연의 근본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탈레스와 같은 이런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전에 자연에 관심을 두었던 철학자들을 우린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뭐 자연 철학자들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분들은 세상의 근원은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데모크리토스는 세상의 근원은 원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자연 철학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 철학자들의 관심은 그렇죠. 자연이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어땠어요? 소크라테스는 자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되게 중요한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철학의 관심을 자연이 아니라 인간으로 돌린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 정의롭게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 인간이.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여러 살면서 얻을 수 있는 문제들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철학자가 바로 소크라테스라는 거죠.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책에 이제 조용한 아고라 섬에 날치 한 마리가 나오죠. 그리고 날치의 이름은 프로타고라스예요. 프로타고라스. 그리고 이 날치 프로타고라스 선생께서 한 얘기는 세상의 중심은 너희들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의 중심은 바로 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바로 이 프로타고라스도 날치 생선 이름이 아니라 이제 철학자 이름이에요. 프로타고라스도. 자, 그래서 우리 프로타고라스를 소피스트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하는데, 자, 프로타고라스를 소피스트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했죠. 자, 한번 소피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피스트는요, 덕의 선생님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일반 교육을 했던 사람들, 즉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과외 선생님이에요. 과외 선생님. 그래서 그 당시 뭐 요즘에 이제 우리 학생들은 뭐 영어, 수학 이런 걸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제 문법, 논리학, 수사학. 자, 여기서 말하는 수사학은 자, 여러분들 경찰이 하는 수사, 범인을 잡기 위한 그 수사가 아니라 말하는 법이에요. 말하는 법. 말을 아주 잘하는 법. 자, 그리고 윤리학, 정치학 이런 것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바로 소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똑똑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피스트 중에 유명한 선생님들은 인기가 상당히 많았겠죠. 자, 바로 프로타고라스가 그 소피스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프로타고라스는 이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인간이 만물의 척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척도는 잰다는 의미예요. 잰다, 자로 잰다, 요런 거. 이거를 진리의 상대주의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귤을 먹잖아요. 귤. 그럼 귤 맛이 어때요? 쳐요? 아니면 달아요? 모르겠죠. 자, 분명히 귤 맛이 쳐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 학생들도 있을 거고 달아요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귤을 잘 먹는 사람들, 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달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귤 너무 달아, 좀 먹어봐. 그런데 이제 선생님 같이 귤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무 귤이 쳐서 못 먹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인간이 귤 맛을 재는데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귤 맛이라는 건 없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귤 맛, 절대적인 귤 맛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진리의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그에 비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찾았어요. 그런 게 어딨냐? 인간의 만물의 촉도?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귤맛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뭐 실수도 있고 달 수도 있는데 진리가 도덕적인 문제로 넘어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때리는 거는 안 되죠. 그런데 인간은 만물의 척도니까 내가 뭐 사람을 쳐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진리의 상대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진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자,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제 아고라 강당에서 평생 작업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소피스트들의 를 상대로 하여금 이제 절대적인 진리를 계속 얘기해줬죠. 진리, 지혜 같은 걸.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는 이제 2편, 3편에 가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편은 이것으로 마치고 2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